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이번 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높았죠. 다행인 건 이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림은 확실히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크게 내려앉고 또 이제 경기 둔화세도 커지면서 물가 역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요. 8월 CPI는요,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일단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대부분이 다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거주 비용과 의료 비용 같이 한 번 오르면 이 내려가지 않는 고정적인 비용들, 얘네들이 문제였죠. 이 지난 방송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특히 이 거주 비용은 내년 초까지도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가겠다라는 우려는 커졌어요. 당연히 이건 연준의 긴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다음 주 정책 회의에서 75bp를 넘어서 100bp까지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났죠. 그리고 올해 최종 금리는 이제 4%를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2.5%니까요. 1.5%포인트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죠. 당연히 시장의 투자 심리는 공포로 물들었어요. S&P 500이 4% 그리고 나스닥이 5%가 넘게 그 당일 폭락하면서 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죠.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벌써부터 시장은 2008년과 비교하는 차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움직임이 비슷하죠. 실제로 올해 6월 저점이 뚫린다면 비슷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전 이때와 비교하는 건 사실 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상황이 전혀 달라요. 주가가 현재와 비슷한 시기가 2008년 6월쯤인데요. 당시는 이미 경기 침체가 닥친 상황이었죠. 실업률은 2007년 4.4%에서 5.6%로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던 상황이고요. 금융위기의 원흉이었던 주택가격은 고점에서 2년 동안 이미 20%가 넘게 폭락하고 있던 시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정점을 찍긴 했지만 그 전이죠. 이때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던 시기예요. 여기에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2006년부터 금리를 동결하고 2007년 중순부터 금리를 막 엄청나게 인하를 해서 2008년 6월쯤에는요 거의 금리 인하 정책 기조가 전체의 3분의 2 정도 모두 끝난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 침체의 한복판에 있던 시기죠. 지금과 같나요? 아니죠. 연준은 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지금 너무 과열돼서 수요를 죽여서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겠다고 금리를 지금 미친 듯이 올리는 시기죠. 기업들은 파산은커녕 지금 프로핏 마진이 사상 최고 수준이고요. 경기 활동 지수도 아직 화랑에 속해 있습니다. 실업률은 3.6%로 이제 완전 고용에 이제 아직도 바닥에 있죠. 지금은요 실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 문제죠. 상황이 절대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문제인 시기죠. 그런데 이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이제 제프리 건들락은요 그마저도 지금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지난 얘기고 이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할 수도 뭐 좀 있긴 하지만 이것도 또 보다 보면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정말 전례 없는 속도로 지금 무섭게 올리고 있어서요. 지금 경제를 둔화시키려고 작정한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니라 물가가 내리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때라는 거죠. 사실 솔직히 물가는 이제 올라갈 일보다 내려갈 일이 더 많습니다. 이 건들락은 향후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둔화되면서 연준의 정책이 정말로 전환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장기 국채를 사라고 권했는데요. 금리가 4%든 지금 4.25%든 어쨌든 정점에 다다르게 되면 연준의 정책 전환과 함께 이제 내려오겠죠.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결국엔 국채 매수세가 강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비하라는 거죠. 이 외에도 이제 이멀징을 꼽았는데요. 이멀징은 달러가 확실히 떨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위험하죠. 이 건들락은 달러가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이멀징에 크게 베팅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핀테크 종목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핀테크는 대표적인 성장주가 많죠. 그만큼 금리 상승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부분의 기업들, 핀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반토막이 나거나 심지어 80% 수준의 폭락세를 겪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핀테크는 금리가 낮아야 좋다고 하죠. 하지만 이 금리 충격은요, 지금 핀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흡수를 하고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자가 높아지면 조금이라도 낮은 이자에 빨리 대출을 승인해주는 이제 기관을 찾게 되죠. 그런 기관이 대형은행은 확실히 아니에요. 핀테크 기업이죠. 따라서 이제 핀테크는요, 향후 금리 인상 기조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정점에 올라서 내려오면은 또 그대로 성장주로서 수혜를 받게 되겠죠. 여기에다 이제 이번 주 월간은요, 대표 핀테크 기업 두 종목에 주목을 했는데요. 바로 페이팔과 소파입니다. 이 먼저 페이팔은요,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이죠. 1년에 이제 페이팔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활성 유저가 전 세계적으로 4억 2,600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다가 비즈니스 머천트 어카운트만 2,400만 개에 달해요. 핀테크 하면 그 페이팔이 떠오르는 이유죠. 하지만 이 페이팔은 금리 인상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를 했습니다. 작년 고점에서요, 올해 7월까지 무려 78% 수준의 주가 하락세를 겪었죠. 이전 닷컴 버블에서 기술주들이 무너진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닷컴 버블 이후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 시장을 선도했던 기업들,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살아남았죠. 페이팔은 바로 이 핀테크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가 투자은행인 레이몬드 제임스는요, 3분기 이후 페이팔의 실적이 바닥을 쳤고 이제 위로 향할 일만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레이몬드 제임스가 주장한 이제 페이팔의 강점은 장기적인 성장 사이클 한복판에 있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현금 흐름과 이 깨끗한 대차 대조표인데요. 특히 내년 실적 추정치가 이제 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있다,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한마디로 실적이 바닥을 쳤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포지션을 시작을 하거나 추가할 것을 권했죠. 특히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핀테크도 금융기업이죠.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순이자 소득 같은 게 높아지죠. 레이몬드 제임스는 내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수익의 증가치가 내년 내만 최대 9억 달러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경영진이 지금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비용 상승 압력이 많다 보니까 내년까지 최소 50bp 수준, 그러니까 0.5%포인트의 마진 확장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경영진이 이야기한 4억 달러의 그러니까 운용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되면 마진이 130bp가 증가한다고요. 그만큼 경영진이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했다고 봤죠. 여기 이제 필요할 경우에 7억 달러 수준의 이제 비거래 운용 비용을 또 추가로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EPS에 50센트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뿐 아니라 페이팔은요, 최근 15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승인을 했죠. 환매 역시 뭐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서 지금 중립에서 시장 수익 상회로 매수 의견을 냈고요. 주가는 29%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113달러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월가 투자 의견을 종합해서 이제 보고하는 레피니티브를 보면은요, 실제로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이에요.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요. 어닝 추정치가 실제로 올해 말부터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 불확실성 때문에 1.3% 정도 하향되긴 했지만 여전히 어닝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매출 역시 내년에는 25%의 성장세를 전망할 만큼 성장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죠. 사실 그 페이팔의 매출 성장세를 보면은요, 최근에 주가 하락세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이 거시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이익이 약간 줄긴 했지만 기업 가치의 80%가 사라질 정도로 실적이 나쁘지는 않은데, 금리 충격, 인플레이션 충격에다가 이제 매크로 충격까지 3연타로 맞으면서 주가만 지하로 향했죠. 그래서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긍정적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49명 중에서 10명이 강한 매수, 26명이 매수, 13명이 중립 의견이에요. 매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최근 투자 의견을 낸 이제 IB들은요, 모두 매수 의견을 내고 있죠.
평균 목표가는 120달러로 상승 여력이 한 23%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파이가 있죠. 소파이는 페이팔보다는 좀 더 신생기업 스타트업 쪽에 가까운데요. 이 페이팔이 벤모나 페이팔 플랫폼 등을 통해서 거래나 결제로 이제 대부분의 매출을 창출한다면 소파이는 좀 더 은행에 가깝죠. 대출로 인한 매출이 75%에 달하고요. 이 플랫폼과 파이낸셜 서비스로 인한 매출이 약 25%에 달합니다. 실제로 이 소파이 웹사이트를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금융 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투자부터 시작해서 개인 대출, 학자금 대출, 주택 몰기지에다가 크레딧 카드 보험까지 전천후 핀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소파이의 사용자는요. 400만 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팔의 4억과 비교할 때 정말 세 발의 피 수준이죠. 하지만 그만큼 성장 가능성은 아주 무궁무진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파이도 작년 이후에 금리 충격으로 주가가 고점에서 무려 80%가 넘게 빠졌지만요. 성장 자체는 계속되고 있는 기업이죠. 물론 소파이는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제 페이팔과는 좀 결이 다르죠. 완전히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금리의 충격을 배로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수요일에 소파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향후 소파이 주가가 무려 50%가 넘게 급등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에 대한 확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2023년까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이 소파이는 전통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걸로 유명하죠. 미국에서 신용도, 그러니까 크레딧은 아주 중요한데요.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크레딧이 높은 사람은 연체 같은 것도 안 해요. 그리고 부채율도 낮죠. 크레딧을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이 좋은 사람은 점점 더 좋아지고 나쁜 사람은 또 신경을 크게 안 쓰니까 더 나빠질 수밖에 없죠. 이 크레딧이 좋은 고객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우량 고객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결국 이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대출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프라임 고객층이죠. 그런 고객층의 위험 없이 핀테크와 소비자 금융 서비스에서 매출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결국 경기 침체와 소비 수요 둔화에도 상대적으로 소파이는 건전하고 견고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수익 모델을 긍정적으로 본 거죠. 이 외에도 두 가지 대형 촉매제를 봤어요. 한 가지는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모라토리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팬데믹 이후에 정부 부양책 중 하나로 지금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 줬는데요. 안 내도 됐어요. 근데 문제는 학자금 제휴자 사업이 소파이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었는데 이 부분이 통째로 2년간 거의 사라진 거죠. 주가가 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부양책이 사라지면서 이 제휴자가 올해 4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학자금 대출 제휴자 서비스로 연말 매출이 1,600만 달러가 증가하고요. 조정 수익만 1,100만 달러가 추가될 것이다 라고 봤죠. 두 번째는 NFL과의 파트너십인데요. 소파이는 지금 미국 LA는 소파이 스테디움 명명권을 가지고 있죠. 그 소파이 스테디움은 NFL 팀인 샌디에고 찰저스하고 로스앤젤레스 램스의 홈구장인데요. BTS가 콘서트도 개최한 인도어 아웃도어가 모두 가능한 전천후 엄청난 그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최근에는요, 찰저스의 그 쿼터백인 저스틴 하버트와 3년 그 브랜드 캠페인 계약을 맺으면서 브랜딩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소파이도 어닝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최근 5번의 실적 보고에서 4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페이팔과는 다르게 어닝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아직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겠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죠. 반면 고성장주답게 매출 성장세는 확실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48%의 성장세에 이어서 내년에는 108%의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죠. 점쳐지고 있습니다. 레피니티브가 종합한 월가 13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면요, 4명이 강한 매수에 3명이 매수, 6명이 중립 의견을 보였는데요.
평균 목표가는 8.54달러, 8불 54센트로 이제 약 46%에 달하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만큼 일단 주가가 오르면 빠르게 오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언급한 그 신용 확대 사이클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찾아봤는데요. 보통 기술주 버블이 붕괴되면 다음 사이클은 파이낸셜이 이끌고 이 파이낸셜 버블이 무너지면 기술이 이끌죠. 이게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가 보여준 사이클인데요. 이번에는 기술주 버블에 가깝죠. 그렇다고 기술주가 또 완전히 붕괴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금리 충격으로 일부 성장주만 이제 많이 무너졌죠. 그렇다면 다음 사이클은 신용 버블의 가능성과 함께 기술과 파이낸셜이 어느 정도 합쳐진 핀테크가 이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